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오늘 중편이 될지 하편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목 상태에 따라서. 하여튼간 오늘 할 죄송해요. 오늘 할 부분은 나기 파트예요. 나기 파트는 오랜 짝사랑 이야기예요. 조금 특별한 사랑이에요. 시작할게요. 14살 때 나는 너를 만났다. 나보다 몸이 작았고 아이들 사이에서 말도 행동도 별달리 튀는 일이 없는 소년이던 너는 자주 멍든 채로 등교하는 동급생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자상하지 않은 선생이었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 이상으로 자식을 사납게 교육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소문을 증명하듯 너는 잊을만 하면 턱, 눈언저리, 팔뚝, 귓바퀴 같은 곳에 멍이 든 채로 학교에 나타나곤 했다. 학기 초의 짧은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복잡한 방식으로 자리를 바꿔 앉게 되어 있는 교실에서 너와 내가 앞뒤로 앉을 차례였다. 너는 필기를 하고 있었고 나는 한쪽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생물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이 커다란 벼꽃을 그린 종이를 칠판에 붙여두고 벼의 수분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풍매화.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는 화분. 꿀도 향도 없이 가볍고 담백하게 바람을 타고 이루어지는 가루바지. 너의 목이 보라색이었다. 왼쪽 귀 뒤에서 맨드라미 모양으로 번져나간 보라색 멍이 목덜미에서 옷깃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녀석 또 멍들었네. 그렇게 생각하며 멍하니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왼손으로 목을 긁었다. 손톱으로 천천히 목을 긁고 방금 긁은 피부를 손으로 덮었다. 약지와 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이 접힌 옷깃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 멍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멍과 살갗의 대비가 또렷했고 가느다란 약지가 그 경계를 더듬듯 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얼굴을 붉혔다. 예쁘다고 느꼈고 외설적이라고 느꼈다. 당시엔 외설이라는 어휘도 몰랐으므로 뭐라 표현할 말이 없어 다짜고짜 안타까웠다. 옷깃 속으로 숨어 들어간 멍을 마저 보고 싶었고 그 등에 손바닥을 대보고 싶었다. 나는 궁금했다. 너의 등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어떤 감촉일까? 부드러울까? 다른 곳은 어떨까? 거칠까? 뜨거울까? 미지근할까?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너는 어떤 얼굴을 할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만큼이라면 괜찮을까? 이만큼? 이만큼 더? 너의 정수리는 어째서 그런 모양일까? 귀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걸 만져봐도 좋을까? 만져도 좋을까? 네가 만지는 것처럼 너의 목을 만지는 버릇, 넌 그것을 알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해 보이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 밖에 너의 버릇들, 말하기 전에 허공을 바라보는 버릇, 양쪽 팔을 책상에 올리고도 한쪽 팔꿈치에만 체중을 싣는 버릇, 책을 읽을 때 책장 모서리를 만지는 버릇 같은 것을 너는 알까? 그걸 전부 알고 있을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난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묻고 싶었고 듣고 싶었다. 그날 나는 운동장에서 너를 보았다.
내가 속한 반은 배구 수업 중이었다. 딱딱하게 언 모랫바닥을 운동화로 긁고 있을 때 운동복이 아닌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밀려나왔다. 다른 학년이 된 것 같죠? 나오자마자 그들은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당구 큐를 든 선생이 그 앞을 오가다가 누군가를 불러냈는데 그게 너였다. 그가 너에게 뭔가를 묻는 것 같았다. 그는 큐로 바닥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내던지고 너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너는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너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다시 부끄러웠다. 바닥에 가만히 쓰러진 너는 약해 보였고 하찮아 보였다. 언제나 멍투성이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돌려주었든 네가 어딘가에서 얻어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그런 광경을 목격하니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순식간에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일어나라 하고 발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나는 네가 당장 일어나서 너를 손상시킨 그 선생에게 똑같이 하기를 바랐다. 둔감하고 두꺼운 그 옆구리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먹이고 그 뻔뻔한 이마에 침을 뱉기를 바랐다. 일어나라! 시발! 일어나! 너는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서 그대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었다. 나는 너를 따라갔다. 너는 교복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납작한 단화를 신고 있었다. 등엔 모래가 묻었고 단화 한쪽의 끈이 풀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질질 끌리거나 밟히고 있었다. 불러세워서 끈을 제대로 메워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너를 따라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너는 가장 먼저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너는 뒷좌석 끄트머리에 앉았고 나는 반대쪽 끄트머리에 앉았다. 운전기사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툴툴댔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 머리 위에서 불어오는 히터의 건조한 바람 때문에 눈이 자꾸 말랐다. 반환점을 돌아 종점에 다다를 때까지 너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네가 그대로 앉아 있었으므로 나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너와 나 사이에 앉았다 내리고는 했다. 버스가 긴 거리를 달릴수록 나는 침착해졌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옷깃이 서로 쓸리는 소리.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몸을 뒤척일 때 내는 소리. 무관해 보이지만 닮은 듯한 얼굴들. 끊임없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때론 소란스럽고 때론 적막한 직진과 커브. 모퉁이를 돌 때 버스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러면 나는 그 긴 좌석이 시소와 같다고 생각했다. 내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내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러다 어느 순간 한쪽이 나머지 한쪽으로 흘러내린다면 좋겠다. 시소를 타고 흘러내려 더 곁에 앉게 된다면 좋겠다. 멍청하게 그런 상상을 하며 창밖을 보았다. 얇은 성에로 덮인 유리창에 이따금 내가 비쳤다. 너는 버스에 탈 때보다 편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종점에 다다른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나는 너를 따라 텅 빈 버스에서 내렸다. 붉은 하늘에 저녁별이 떠 있었다.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너는 문득 내 쪽을 향해 돌아섰다. 너 나 따라다니지 마라. 너는 왠지 시원하다는 듯 말했다. 따라다니지 마,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다정했으니까. 욕이지만 상냥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너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너의 소식을 들었다. 네가 두문불출 집에 머물고 있다거나 패거리들과 오토바이를 몰아 꽤 먼 곳으로 자주 나가보는 모양이라는 등의 모순되는 소식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소식들 중엔 네가 어머니를 심각하게 상해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다는 소식, 입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소식,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2번이나 대답해 입대 신체 검사를 2번 받았다는 소식. 아니 그 와중에 강약 약강하고 있네요. 아버지한테 맞은 걸 왜 어머니한테 돌려줘? 한밤에 집안의 모든 유리와 부모 명의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다 두드려 놓고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버지 좀 때리지 그랬어. 아버지한테 맞았으면. 진짜로 너는 사라졌다. 나는 너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우연히라도 너를 보지 못했다. 이후로 장례식장에서 다시 너를 만나게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셈하는 것이 무용하게 여겨질 정도의 시간. 그래도 나는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없다니. 그건 대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경우였다. 나는 언제고 너를 만날 것이다. 그것을 의심치 않았으므로 이따금 나는 너를 잊거나 하며 살았다. 자,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요. 그 장례식에서 만났다는 게 어떤 동창생의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원 강사, 주차 요원, 상점 판매원. 한때 나를 두드려 패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래던 나의 동창생들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변변찮은 일이라고 칭하며 끊임없이 욕을 했다. 세상을 욕하고 죽음을 욕하고 맛없는 음식을 욕하고 어린 것들을 욕하고 장례식장을 욕하고 늙은이들을 욕하고 서로를 욕했다. 자기들끼리 만취한 이들은 다른 조문객들과 유족에게 눈총을 받고 있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더 떠들썩하게 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면 국화에 푹 파묻힌 영정이 보였다. 집요하고 잔혹하게 나를 가해한 녀석이었다. 어느 순간 너는 내게 물었다. 통쾌하냐? 아니. 슬프냐? 아니. 불쌍하냐? 아니. 왜 왔어? 널 보러. 너는 조금 더 말라 보였고 작아 보였고 늙어 보였다. 이목구비는 여전히 소년 같았으나 몹시 늙어 보였다. 남복하던 너의 아버지는 더 늙을 짬도 없이 가버렸다. 겨울에 그는 죽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뇌출혈로 잠깐의 마비와 경련 뒤에 죽어버렸다. 그는 아마 고통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불공평하게. 아버지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갚아주지도 못한 채로 영영 중단되어 버렸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새끼는 망해버린 나를 내버려 두고 존나 편하게 가버렸다. 지금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여버릴 수도 없게 존나 혼자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는 마시고 마셨다. 마시고 마시다가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음식이 차려진 상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며 졸았다. 네가 앞쪽으로 머리를 크게 끄덕였을 때 술을 가득 담고 있던 컵이 엎어졌다. 거품 섞인 맥주가 단번에 상을 뒤엎고 너의 무릎으로 흘러내렸다.
너는 손을 펼친 채로 산 끝에서 너의 손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술을 경이로운 것처럼 지켜보았다. 야, 이거 봐라. 이게 뭔지 아냐? 술이다. 생명이고 인생이다. 엎어지면 끝. 빌어먹게 엎어지면 끝. 너 이걸 손바닥에 담을 수 있냐? 담을 수 있냐고. 거짓말 말아, 거짓말. 어느 순간 너는 말을 멈추고 질린 것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많은 말을 해놓고도 전혀 짓거리지 않은 것처럼 침묵에 잠긴 채 젖은 손을 골똘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물수건을 가져다 너의 손을 닦았다. 손바닥을 닦고 손등을 닦고 손가락을 닦고 다시 손을 뒤집어 꼼꼼하게 손바닥과 손가락을 닦았다. 너는 얌전하게 손을 맡기고 있었다. 이따금 눈을 껌뻑이며 이상하고 신기한 사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손을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며 내게 손을 맡기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엽서를 보낼 테니까. 헛개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 말고 물질적으로 당도할 수 있는 번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너는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웃는 것처럼 나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손등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었는지, 손바닥의 어느 부분이 오목하고 볼록했는지, 검지의 두 번째 마디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 있었는지, 그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내 입에 넣고 싶었는지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감촉에 관한 기억이고 열망이므로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더라도 맨 마지막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에야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 손으로 엽서들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내가 보낸 엽서들. 다루마와 네꼬와 도쿄타워와 벚꽃 그림자와 보라색 매듭이 그려진 엽서들을. 아, 지금 주인공이 일본에 있군요. 나는 그 엽서들이 적어도 그 중에 한 장 정도는 틀림없이 내게 당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 엽서에 적힌 주소로 나를 찾아왔으니까. 너는 그 엽서들을 어떻게 했을까? 버렸을 것이다. 버리거나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엽서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너는 어디에 있나? 어느 쪽이든 너는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처를 옮긴 뒤 휴일이 되면 나는 이전에 살던 곳까지 걸어가서 우편물을 확인하고는 했다. 그러다 들키면 나도 모르게 뛰어 달아났는데 한 번은 그렇게 달아나면서 스토커예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비탈을 구르듯 달려 내려올 때까지도 그 소리는 내 뒤통수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왠지 나는 웃음이 터졌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스토카라고 생각하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배가 너무 아픈 바람에 엎드려서 볼을 바닥에 대고 헐떡거리다가 다시 웃었다. 그렇지만 정작 너의 엽서를 받아보았을 때는 웃을 수가 없었다. 너는 조만간 이쪽으로 건너올 테고 당분간 내 방에 머물고 싶다고 적었다. 아무렇게나 갈겨 쓴 글씨체였다. 보낸 날짜를 확인하니 열흘 전으로 네가 당도한다는 날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그리고 너는 그날 왔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이었으니 꼭 이맘때였다. 가방을 맨 모습으로
너는 내 초라한 방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짧게 잘린 전선이 튀어나와 있었다. 너는 그것을 유심히 올려다보았고 나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은 채로 너를 바라보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너는 없었는데 네가 있었다. 네가 그 방에 있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좋을까? 믿어도 좋을까?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인데. 가렵지도 않은 팔꿈치를 내내 긁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내 방에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지금 내 방에 있다. 너는 문 근처에 가방을 툭 던지고 나를 돌아보았다. 잠깐이면 돼. 잠깐만 머물 거야.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너는 돈을 벌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너는 내가 일하러 나가는 낮에 그 방에서 잠을 잤고 저녁이 되면 나갔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돌아왔다. 나는 문 근처에 조그만 등을 켜두었다. 빨간 에나멜 갓이 달린 독서용 전등이었다. 무척 작은 것이었으나 방 구석구석 그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눈을 감아도 빛의 방향으로 시신경이 반응했다. 그 불을 등지고 누워있어도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어디까지 왔을까? 이 방으로 돌아오고 있을까?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에야말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그런 새벽이었다. 너는 그날 다친 채로 돌아왔다. 왼쪽 눈은 퉁퉁 부은 채 닫혀 있었고 눈썹뼈 부분이 빨갛게 찢겨 있었다. 입술에도 피가 맺혔고 턱에도 멍이 들었다. 그런 꼴을 하고 유난히 풀죽은 모습으로 너는 그냥 서 있었다. 나는 네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수건으로 닦아야 할 곳은 닦고 연고를 발라야 할 곳엔 발랐다. 턱에 손가락을 대자 너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너는 잠자코 있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멈추고 다가가고 멈추고 다가가서 너의 가짓한 입술에 내 입술을 댔다. 너는 잠자코 있었다. 나를 내버려 두었다. 차가운 혀. 성냥불 같은 그 맛을 느끼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뒤로 밀려 넘어졌다. 직후 단단한 것에 입을 얻어맞았다. 입안에서 별이 폭발할 듯 했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린 채 입을 벌렸다. 너무 아파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전부였다. 순식간에 혀가 부풀어 올랐고 보배알 같은 것이 혀를 따라 미끄러져 내렸다. 이상하게 진하고 검은 핏방울이 다다미로 떨어졌다. 아팠다. 비통하게 아팠지만 선명했다. 차라리 분명하고 선명했다. 너는 나를 걷어차고 밟았다. 배와 몸과 넓적다리와 무릎과 종아리와 등과 머리. 한마디 말도 없이 너는 자꾸 내게 충돌해 오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비통하게 아팠지만 선명했으니까 차라리.
나는 그것을 내게 받았다. 이렇게 분명한 것을 받았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낫다. 10배, 100배는 낫다. 내가 웃기 시작하자 너는 뒤로 물러나 잠자코 있었다. 더는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웃다가 나는 돌아 누웠다. 이제 자자, 이제 자. 눈을 감자 더는 뜰 수가 없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지끈지끈 고통이 번져갔다. 입속의 폭발은 이제 온몸으로 확장됐다. 턱이 온통 젖은 채로 나는 그것을 골똘하게 감각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네가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둔 채로 철판을 덧댄 목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다만 듣고 있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다. 언제부터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는 그 뒤로 너를 보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내가 찾아간 곳은 너의 주소지였다. 내 엽서들이 당도했을 주소.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비탈에 그 집이 있었다. 낡은 대문에 달린 벨을 누르자 어떤 여자가 응답했다. 인터폰으로 너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다가 얼마 전까지 새방에 살던 청년이 아니냐고 답했다. 그녀는 네가 1년쯤 전에 새방을 정리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그건 너무 오래 전이었다. 그 새방을 정리한 뒤 너는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나는 거기서 너를 놓쳤다. 너를 잃어버렸다. 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돌아왔을까? 아니면 바다 건너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까? 때때로 나는 네가 죽는 꿈을 꾼다.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이었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언제고 너도 죽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두렵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너의 죽음인지도 모르겠다. 최근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언제고 이 엽서가 너에게 도착한다면 좋겠어. 네가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당도할 때까지 이 엽서를 이어가며 기다린다. 어딘가에 네가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기다린다. 어딘가에 너는 있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시점이 조금 이동했는데, 시점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기의 시점이고요. 금주씨의 제사를 두고 형제자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나와 소라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기가 보고 있어요. 나는 있지 하고 나나가 말했다. 나는 예전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지구가 망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다른 감상이 없었거든.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세상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모처럼 낳았고 모처럼 태어났는데 그냥 세계가 끝나버린다면. 왜 끝나? 하고 소라가 말했다. 왜 끝난다고 생각해? 걱정되니까. 왜 그런 걸 걱정해? 글쎄 그런 게 걱정돼 요즘은. 나는 말했다. 공룡은 사라졌잖아.
응? 나? 아, 지금 나기의 시점이네. 나기가 아니라 나나의 시점이네요, 지금은. 나나예요? 나나? 나는 말했다. 공룡이 사라졌잖아. 어, 멸종했잖아. 멸종했지. 멸종이라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1000만 년이 걸렸대. 그랬대? 1000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진 거야. 꽤 기네. 길지.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아, 세계는. 하고 덧붙이자 나나가 말했다. 그렇게 길게 망해가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단번에 망하는 게 좋아? 아니, 그럼 길게 망해가자. 망해야 돼? 그렇게 금방 망하진 않겠단 얘기야. 음식 준비를 하느라 고되었는지 소라와 나나는 금세 졸기 시작했다. 어두운 불빛으로 일렁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낙이 시점이야. 낙이 시점 맞네요. 죄송해요. 제사상의 동쪽과 서쪽 모서리에 놓인 2개의 촛불이 사방 벽에 빛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촛농이 바짓거리며 탔다. 소라와 나나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고요했다. 불이 꺼지면 공간도 아주 꺼져버릴 것 같은 정막. 어릴 때부터 난 이와 같은 것을 봐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네가 머물고 간 그 방을 생각했다. 그 방은 여태 있을까? 네가 그 방을 알기 전에도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으므로 여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 다시 가보게 되는 날도 있을까? 너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 너는 나를 사랑스럽다고 여겨줄까? 그래서 어느 날엔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올까? 이제 진짜로 나나 시점으로 왔어요. 1000년이면 나나가 10만 명. 나나가 10만 번은 반복되는 정도의 시간. 10만 번이나 반복되는 나나라니 뭔가 징그럽지만 그 10만 번 안에서 나나는 웃거나 할 테지. 웃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수줍거나 토라지거나 의기소침 다시 웃거나 울거나 기뻐하거나 기다리거나 할 테지. 1000만 년. 인간은 공룡이 아니므로 공룡보다는 빠르게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룡보다도 느리게 끝나는 경우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네. 어느 쪽이든 세계가 끝나는 순간이란 천천히 당도할 것이므로 나나에게는 이것저것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있는 것입니다. 애자는 요즘도 밤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가엾게도 애쓰지 마.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덧없어. 아무래도 좋을 일과 아무래도 좋을 것. 목숨이란 하찮게 중단되기 마련이고 죽고 나면 사람의 인생이란 그뿐. 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나나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나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며 버텨가고 있으니까. 한편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나쁜 걸까? 소라와 나나와 나기 오라버니와 순자 아주머니와 아기와 애자까지 모두
세계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미에 가까울 정도로 덧없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기는 이제 잠잠합니다. 소라도 오라버니도 잠을 자느라고 편안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기척을 듣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인데요. 저 이번 작품은 되게 아끼는 작품이라서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드디어 읽어버렸네요. 되게 사랑스럽죠? 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럭저럭 어떻게든 허무하고 어떻게든 상처받고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계속 삶을 계속해가는 그 모습이 예쁘죠? 허망하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 되게 중간중간 공감되는 표현들도 많았고 그래요. 말도 좋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목 아플 때 꿀물을 뜨겁게 마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꿀물을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원래부터 꿀물을 좋아하진 않았던 터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숟가락 먹어보고 그냥 놔뒀어요. 못 먹겠어서. 예전에는 왜 맛있게 느껴졌지 한동안은?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림이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스.